한국인 4명 중 1명이 걸리고 있고 65세 이상은 2명 중 1명이 걸리고 있는 이 질병, 복부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최근 4년간 20대 대사증후군 환자가 47.7% 점점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나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살찌는 것 같고 누군가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날씬한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살이 더 잘 찌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사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이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합을 뜻하는데요.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수치 이렇게 5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증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하죠.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복잡할 수도 있는 대사증후군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인슐린, 렙틴, 콜티졸이라는 3가지 호르몬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3가지 호르몬은 모두 우리 건강을 지키는 매우 고마운 성분이죠. 먼저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세포의 에너지의 원료로 쓰게끔 세포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들이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저장해주는 이렇게 2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죠.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혈당은 세포로 가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당뇨라고 하죠. 이렇게 세포에 연료를 전달해주는 아주 고마운 인슐린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택배기사님이 5분마다 찾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택배를 딱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문을 잠궈버리고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써붙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데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바람에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혈관에서 세포로 당이 운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이 계속 많아지게 되고요. 혈액 속 당이 많아지면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이어져요. 이 부분은 심혈관 질환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세포에 포도당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된 인슐린은 하나 남은 다른 역할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것이죠. 이때 주로 내장 주변과 간에다가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복부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중성지방이 높아지다 보니 혈관에 좋은 지방인 HDL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대사증후군의 5가지 증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인데요. 혈당 지수란 포도당을 직접 섭취한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100이라고 가정해 놓고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비례해서 환산한 숫자예요. 그래서 속도가 55에서 100이 나오면 너무 과속이라서 너무 빠르게 혈당이 치솟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급하게 쏟아져 나와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속도 55 이하의 음식을 드셔야 안전하겠죠? 쌀밥이 92, 도넛이 86, 감자가 85, 옥수수가 75, 라면이 73이 나오는데 GI 55가 다 넘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야겠죠? 현미 고구마가 55, 바나나가 52, 포도 46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편이나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거나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시는 데에는 최선의 식품들은 아니에요. 사과는 36, 토마토는 30, 양배추는 26, 계란, 고기, 치즈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GI 수치면 인슐린을 안정시키는데 최고의 식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죠. 술은 어떻냐고요? 알코올은 GI가 0인데 그렇지만 간에 독성을 일으켜서 대사에 장애를 주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GI를 떠나서 최악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맥주는 GI가 66, 막걸리는 90이나 되니까
발효주들은 더더욱 안 좋겠죠. 다음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렙틴은 식사를 그만 드시고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신호를 지방세포에서 뇌로 보내주는, 살을 빼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너무 많은 렙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서 렙틴 저항이란 게 생겨요. 그러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랑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돼서 반대로 계속 식욕이 땡기고 에너지 대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쓰지 않고 당 섭취가 계속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대사증후군과 관계된 마지막 호르몬은 콜티졸이라는 건데요. 콜티졸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당 생성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높여줘서 에너지를 반짝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콜티졸은 우리 몸이 위급할 때만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분비되다 보면은 포도당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신진대사에 좋지 않은 거예요.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호르몬만큼이나 크게 작용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근육량인데요.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되게 유리해져요. 근육량이 적으면요, 그만큼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는 당이 아주 많아져서 복부지방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죠. 나이가 먹을수록 젊을 때에 비해 살이 쉽게 찌는 건 근육량 저하에 따른 기초대사량 저하라고 봐도 되는 거죠. 허벅지가 얇은 사람들은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과 당뇨 발병률이 5배가 더 높다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아시겠죠?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4가지 요소,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콜티졸 과다, 근육량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고혈압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고요. 혈중 중성지방이 높으면 간이 LDL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스타틴제를 처방해요. 혹시 당뇨가 있다면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메트포민제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설폰 요소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마지막으로 당뇨가 너무 진행돼서 인슐린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주사로 인슐린을 맞아서 보충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LDL이 산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혈압과 LDL을 낮추는 것이고요. 당장 인슐린 저항성이 높거나 인슐린 분비가 적으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당장 필요해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사증후군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따로 있잖아요. 증상을 막기 위해서 쓰시는 약을 계속 늘려가기 싫으시다면 정말로 건강해지는 습관을 빨리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헐적 단식, 케톤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대쉬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GI 다이어트 등 아주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양과 시간을 줄여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도 식사를 아주 잘 드셔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서 잘 드신다는 것은 음식의 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사증후군이 생기실 정도면 간을 비롯한 소화기관이 좋지 않을 것이고 온몸에 염증도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 간이 더 일을 해야 되고요. 혈관으로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단기간으로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과 더불어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미네랄제가 필요하고요. 혈관을 위해서 오메가3 같은 좋은 HDL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잠깐 살 빼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거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콜티졸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먼저 충분한 수면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저장된 지방을 대사시켜가지고 살이 빠지는 시간은 깊은 잠을 주무실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살 뺄 시간을 안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요. 낮 시간에는 야외 산책을 즐기시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돼요.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근육량을 늘리셔야 되거든요. 아랫배 크기에 비해서 허벅지 크기 비율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대사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하셔서 지속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의 메커니즘과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라도 더 젊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바로 지금부터 노력하셔서 평생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